한국과 중국이 양국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합의문을 발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다음 달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만나 정상회담을 열기로 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인 이재만, 안봉근 전 비서관이 국정원으로부터 매달 1억 원의 현금을 상납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50억 원에 달하는 돈을 뇌물로 보고 돈의 종착지와 사용처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은 조윤선, 현기환 전 정무수석에게도 매달 500만 원의 현금을 전달한 것으로 취재됐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1인당 5천만 원 정도를 받아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 교통사고로 숨진 배우 김주혁 씨에 대한 1차 부검 결과 직접적인 사인이 심근경색이 아닌 머리 손상으로 나왔습니다. 사고 장면이 찍힌 블랙박스 영상에는 김 씨 차량이 1차 추돌을 한 뒤 더 세게 돌진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중국 등이 함께 신청한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가 보류됐습니다. 유네스코의 핵심 분담국인 일본이 돈 내는 걸 늦추며 전방위로 압박한 게 영향을 줬다는 분석입니다. 난임 시술비가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된 첫 달 오히려 금액이 훨씬 비싸진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난임 환자들의 부담은 늘고 병원들 배만 불리는 구조라는 지적입니다. 대형 쇼핑몰이 새로 들어설 때마다 이용객들이 교통체증으로 불편을 겪는 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통량을 잘못 예측하고 주민들 이야기를 무시한 결과입니다. 1차 카메라가 전해드립니다. 에너지를 쓰던 자동차가 수소로 에너지를 만드는 시대로 현대자동차.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영수증 없이도 맘대로 쓴다는 국정원의 특별활동비는 그 규모가 엄청나서 늘 놀라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속말로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특별활동비, 바로 국민 세금입니다. 그 돈이 청와대로 상납됐다면 우리는 또다시 이게 나라냐라는 말을 되뇌일 수밖에 없습니다. 박근혜 정부 4년 동안 수십억 원이 국정원에서 청와대로, 심지어는 속칭 007 가방에도 담겨서 넘어갔고, 검찰은 뇌물 혐의로 수사 중인데 그 파장이 어디까지 갈지 알 수 없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단독으로 취재한 내용을 더해서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소식은 한중 관계 정상화 소식입니다. 한중 양국은 오늘 한중 관계 개선 관련 합의문을 발표했습니다. 가장 큰 의미는 양국 관계를 단절시켰던 사드 문제를 중국이 더 이상 거론하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양국 관계 정상화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반가운 소식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박현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과 중국이 한반도 사드 배치를 둘러싼 갈등을 풀고 모든 분야의 교류 협력을 정상적인 발전 궤도로 조속히 회복시켜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양국 외교부는 오늘 오전 한중 관계 개선 관련 양국 협의 결과를 동시에 발표했습니다. 발표문에는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재차 확인했으며 모든 외교적 수단을 통해 북핵 문제 해결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사드에 대한 입장 정리도 이뤄졌습니다. 한국 측은 중국 측의 사드 문제 관련 입장과 우려를 인식하고 중국의 전략적 안보 이익을 해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 측은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해 한국에 배치된 사드 체계를 반대한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한국 측이 표명한 입장에 유의했으며 한국 측이 관련 문제를 적절하게 처리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양국이 사드 문제에 대한 각국의 원칙을 강조하고 더 이상은 거론하지 않기로 정리한 것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다음 달 베트남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중 정상회담을 열기로 했습니다. 모든 분야의 교류 협력을 정상적인 발전 궤도로 조속히 회복시켜 나가기로 한 합의 이행의 첫 단계 조치라 할 수 있겠습니다. 문 대통령이 시 주석과 만나는 것은 취임 후 두 번째로 앞서 지난 7월 독일에서 열린 첫 한중 정상회담 이후 4개월 만입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예, 청와대를 연결하면 좀 더 많은 얘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성대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 합의 핵심은 결국 사드 문제 종결이라는 건데 중국이 향후에 정상회담이나 아니면 다른 상황에서 사드를 전혀 언급하지 않는다는 그런 약속을 받았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청와대 측에서는 사드 문제를 이번 선에서 끝낸다는 게 이번 합의의 핵심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중국으로부터 사드 문제를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다는 확답을 받아낸 게 가장 큰 성과라면서 이같이 설명을 했는데요. 한 고위 관계자는 한마디로 봉인됐다고 보면 된다. 봉인이라는 것은 입장 철회나 변화가 아니라 입장을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다음 달 APEC 기간 중에 열릴 한중 정상회담에서는 사드 문제가 테이블에 오르지 않을 거라는 게 청와대의 전망입니다. 예, 그 봉인이란 표현은 봉합으로 들리기도 하는데 합의문을 보면 중국의 입장이 그렇게 명확하게 나타나지는 않은 것 같다 이런 지적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사드 체계에 반대한다고 재천명했다. 그리고 중국은 MD 구축, 사드 추가 배치, 한미일 군사 협력 등에 관해서 우려를 천명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뭐랄까 갈등 불씨가 남아 있는 것은 아닌가? 그건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청와대는 이에 대해서 이번 협상 과정에서 입장은 입장이고 현실은 현실이다라는 기조를 중국과 공유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예. 다시 얘기해서 양측이 사드에 대한 입장 차를 좁히기보다는 그대로 인정하고 대신에 그렇다고 해서 관계를 풀지 않을 거냐, 이대로 계속 갈 거냐라는 현실적인 문제에 초점을 맞췄다는 설명인데요. 이 때문에 우리 측에서는 사드 배치에 대해서 유감 표명을 하지 않았고 중국 측도 사드 보복 조치에 대해서 유감 표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관계 개선에 나서긴 하지만 서로의 명분은 남겨두는 상황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예. 자, 명분은 그냥 두두에 실리는 찾겠다 이렇게 해석이 되긴 하는데 즉 양측의 원래 입장은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 와서야 합의에 도달했는가 이것도 의문이네요. 그렇습니다. 중국은 지난해 양국 최고위급에서 배치를 안 한다는 식으로 얘기됐던 사안이 불과 며칠 만에 아무 설명 없이 뒤집힌 걸 문제 삼고 있는데 청와대는 이를 해소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는 설명입니다. 예. 실제로 지난해 7월 박근혜 정부가 사드 배치를 전격 결정을 했는데 황교안 당시 총리가 중국에 가서 사드 배치는 아무 결정된 게 없다고 이야기한 지 불과 열흘 만이었습니다. 따라서 청와대는 문재인 정부는 이전과 다르다는 입장에서 신뢰 구축에 공을 들였다는 설명이고요. 자, 특히 지난 8월에 김정숙 여사가 중국의 미술가 전시회에 비공개로 관람을 하거나 주한 중국 대사를 청와대로 초청하는 등 성의를 보인 것도 분위기 조성에 도움이 됐다고 이례적으로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 예, 한 가지만 좀 알아보죠. 이것도 좀 중요한 문제일 것으로 보이는데 미국 트럼프 대통령 정부는 중국과 줄곧 긴장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중 관계 개선에 대해서 혹시 부정적인 것이 아니냐? 지금 트럼프가 이제 곧 방한을 하는데 이 문제를 거론하지는 않을까 하는 얘기도 나옵니다. 청와대는 반대로 이번 합의에 미국 측의 역할이 컸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예. 사드가 제3국을 겨냥하지 않는다며 중국을 안심시켰고 동시에 사드 보복 조치를 지적해준 게 우리한테 큰 도움이 됐다는 설명을 했고요. 또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중 간의 협상 과정을 긴밀하게 한미 간에 협의를 했고 그 결과 백악관에서도 좋은 결과가 도출됐다고 평가를 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입니다. 따라서 이번 합의를 놓고 한미 간의 입장이 다르다거나 한미 간에 엇박자가 나올 수 있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서는 사실과 맞지 않다는 게 청와대의 입장이고요. 예. 또 조만간 트럼프는 와봐야 알겠지만 지금으로선 한중 관계 개선에 대해서 트럼프가 방한 기간 중에 문제 제기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청와대에서 이성대 기자였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오늘 오후에 공식 브리핑을 앞두고 한국 특파원들에게 이번 합의 발표와 관련해서 사전에 질문을 주면 상세히 설명하겠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매우 적극적이었다고 합니다. 베이징에서도 더 많은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신경진 특파원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중국 정부의 추가적인 공식 발표에서 주목할 만한 발언이 혹시 있었습니까? 예, 중국은 어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발언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미국 미사일 방어 체계 MD 불참, 한미일 안보 협력이 삼각 군사 동맹으로 발전하지 않으며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는다 등 이른바 삼불 약속의 실천을 강조했습니다. 사드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변화가 없다는 점도 밝혔지만 방점은 위에 세 가지 내용이었습니다. 예. 자, 그래서겠죠. 사드 관련 합의의 주된 배경은 이른바 이제 동북아판 나토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는 데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미국 MD 불참, 한미일 군사동맹화에 반대한 합의문에 그 답이 있습니다. 즉 사드 자체보다 미국의 대중국 포위망에 한국의 가입을 반대한 겁니다.
그래서 이미 배치된 사드는 인정하고 본질적인 우려인 한미일 동맹이 주축이 된 동북아판 나토를 막겠다는 목표에 치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드 배치 상황이 변하지 않았음에도 중국이 기존 입장을 바꿔 합의를 이룬 이유입니다. 예, 자, 또 다른 관심, 어찌 보면 더 큰 관심은 사드 보복 조치가 언제 어떻게 해제될 것인가 하는 건데 그에 대한 얘기는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예, 롯데마트가 지방 점포에 대한 현황 조사에 들어갔고 중국 영상 제작사들이 한국 업체에 연락하는 등 물밑 작업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아직 의미 있는 조치는 없다는 게 업계의 판단입니다. 지난 하계 시즌 동안 멈췄던 중국 저가항공사 춘추항공의 닝보 제주행 노선이 오늘부터 주 3회 운항을 재개했습니다. 업계에서는 관광은 한중 정상회담 전후, 한류는 내년 음력 설까지 순차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예, 자, 시간을 두고 해제한다는 그런 얘기인데 한국 정부가 어떻게 하는가를 지켜보겠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번 합의가 완전히 완결된 것인가 하는 그런 지적도 있는데 향후에 변수는 없을까요? 오늘 화춘잉 대변인의 발언부터 들어보시죠. 예. 那么目前呢，我们是希望韩方呢能够将有关的表态落到实处，这样呢，双方能够为推动在各个领域的交流合作来创造良好的条件。 한국의 행동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한 겁니다. 큰 예. 틀의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변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양국 정상 차원의 긍정적인 메시지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많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조속한 방중이 중요한 이유이고요. 시진핑 주석과 스킨십을 강화하고 중국 여론을 보듬을 공공외교도 효율적이라는 분석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베이징의 신경진 특파원이었습니다. 사드 이후 중국 측의 경제 보복으로 전방위적으로 타격을 입었던 관련 업계에서는 한중 관계 회복이라는 모처럼의 훈풍을 반기고 있습니다. 현장 분위기를 좀 보죠. 강나현 기자입니다. 중국 여행업계 관계자들이 모처럼 한국을 찾았습니다. 카페리 여객선을 타고 와서 건강검진이나 성형 등 의료 관광도 할 수 있는 새 관광 상품을 미리 체험하기 위해서입니다. 这个产品对中国老年人和退休和快要退休的老年人，很有魅力，因为方便，服务好，环境好，设备也很先进。 인천과 중국을 연결하는 항로의 카페리 이용객은 사드 보복 이후 30% 가까이 줄었습니다. 한중 간의 관계가 회복 국면에 접어든 만큼 이번 행사를 통해서 인천항 여객 회복은 물론 한중 간의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최근 중국 저비용 항공사들이 한국행 노선을 재개하고 중국 최대 온라인 여행사도 한국 여행 상품 판매를 고려하는 등 사드 보복 완화 신호가 감지된 가운데 핵심 고객인 중국인이 크게 줄어 어려움을 호소했던 유통업계도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한중 관계 개선을 통해서 중국인 관광객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백화점들도 다가오는 연말엔 중국인 고객이 늘지 않을까 기대하며 관련 행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국인 단체 관광 금지가 아직 풀리지 않은 만큼 좀 더 지켜봐야 한다며 조심스러운 분위기입니다. 모처럼 불어온 훈풍이 사드 보복 이전 수준의 매출 회복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JTBC 강나현입니다. 예,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는 그 사용처가 국가 안보와 직결됩니다. 아니, 직결돼야만 하죠. 이 때문에 영수증 처리도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민의 혈세로 마련된 돈이지만 국민은 사용처도 모릅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의 국정원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특수활동비 중의 일부가 당시 청와대 핵심 인사들에게 상납된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안봉근, 이재만 등 이른바 문고리 비서관들 앞으로 매달 1억 원의 현금 다발이 007 가방에 담겨서 전달됐다고 합니다. 국정원을 관리하는 정무수석들에게도 매달 현금이 배달됐는데 조윤선 씨는 물론 친박 핵심인 현기환 씨도 매달 500만 원씩 뇌물을 받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특히 검찰은 이들이 받은 돈의 최종 용처를 집중 추적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자금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안의 파급력으로 보나 등장인물들로 보나 이번 수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 뇌물죄의 새로운 뇌관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준비한 단독 보도들도 있는데요. 먼저 서울중앙지검 연결하면서 저희가 취재한 단독 보도들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서준 기자가 지금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검찰이 안봉근 또 이재만 전 비서관을 체포했습니다. 두 사람이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얼마나 상납받았는지 그 구체적인 금액도 취재가 다 됐죠. 네, 그렇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임기 내내 매달 현금 1억 원씩 정기적으로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이 현금 1억 원은 5만 원권으로 007 가방에 담아서 전달됐는데요. 2013년부터 2015년까지는 안봉근 당시 대통령 제2부속 비서관이 받았고 2015년부터 2017년까지는 이재만 당시 대통령 총무비서관이 받았습니다. 이들이 받은 돈을 모두 합치면 50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예. 자, 지금 그 두 사람이 겹쳐서 받은 적이 없고 앞에 기간에는 한 사람 또 그 뒷기간에 또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해서 나눠서 받은 점이 특이합니다. 왜 그런 겁니까? 바로 그 점 때문에 돈의 최종 도착지가 두 사람이 아닐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두 사람이 각각 지속적으로 계속 받은 게 아니기 때문인데요. 안봉근 전 비서관이 하던 이 전달자 역할을 2015년부터 이재만 전 비서관이 물려받아 했을 것으로 의심이 가는 정황입니다. 검찰도 최종 도착지가 따로 있는지 이 돈을 어디에 썼는지 등을 두 사람을 상대로 계속 조사할 계획입니다. 예, 두 사람은 지금 국정농단 사건에서 비켜 있다가 결국 이 문제로 검찰에 체포되기까지 했는데 지금 검찰은 청와대에 건너간 국정원 돈을 법적 근거가 없는 뇌물로 보고 수사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국정원이 특수활동비를 청와대 소속 공무원에게 줄 수 있다는 법적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또 국정원은 청와대에 수십억 원을 수년에 걸쳐 주면서 단 한 번도 청와대에 줬다는 기록을 남기지도 않았습니다. 검찰은 공무원인 이 청와대 관계자들이 이처럼 국정원에 부정한 돈을 받은 만큼 뇌물수수 사건으로 보고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검찰이 박근혜 정부 시절에 국정원장들 자택도 압수수색을 했죠. 청와대 현금 상납을 지시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들은 어떤 혐의를 받고 있습니까? 대부분의 이 뇌물 사건에서 뇌물을 준 쪽은 뇌물 공여 혐의뿐 아니라 뇌물로 쓰기 위해 돈을 부정하게 빼돌린 이 횡령 혐의도 같이 적용이 됩니다. 박근혜 정부 국정원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뇌물 사건과 다른 점이 있다면은 이들이 청와대에 상납하기 위해 빼돌렸다는 이 돈이 바로 국가 예산이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이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에 대해서는 뇌물 공여 횡령 혐의뿐만 아니라 이 국고 손실죄도 함께 적용됐습니다. 예, 안봉근, 이재만 두 전 비서관에 대한 조사는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까? 예, 두 사람은 오늘 오전 체포돼 이 시각까지 계속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취재진들이 두 사람에게 많은 질문을 던졌지만 두 사람은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했는데요. 체포를 하고 48시간이 지나면 석방을 해줘야 합니다. 검찰은 오늘과 내일 강도 높은 조사를 한 뒤에 48시간이 지나기 전에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예, 이서준 기자였습니다. 박근혜 정부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이것은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주머니로도 들어갔다고 합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씨는 정무수석으로 있는 기간 동안에 매달 500만 원씩 국정원 특활비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조윤선 씨의 후임이자 친박 핵심인 현기환 전 정무수석 역시 국정원으로부터 똑같은 방식으로 돈을 받아왔다는 것이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임지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박근혜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는 전직 청와대 정무수석들에게도 배달됐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조윤선, 현기환 전 정무수석이 재임 기간 동안 매달 500만 원씩 국정원 특활비를 상납받은 걸로 조사됐습니다. 2014년 6월 취임한 조윤선 전 정무수석은 다음해 5월까지 매달 500만 원씩 5천여만 원을, 조 전 수석 후임인 현기환 전 수석도 1년간 같은 방식으로 5천여만 원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이런 혐의를 포착해 오늘 오전 조윤선 전 수석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오늘 블랙리스트 재판 항소심에 나온 조윤선 전 수석은 국정원 돈을 받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 말 없이 법원을 빠져나갔습니다. 현 전 수석은 해운대 LCT 비리 관련 뇌물수수 혐의로 이미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입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해 뇌물수수와 국고손실 혐의를 적용해 조만간 소환 조사할 방침입니다. JTBC 임지수입니다. 예, 조윤선, 현기환 두 전 정무수석에게 돈이 어떻게 전달됐는지도
JTBC 취재 결과 확인이 됐습니다. 현금을 국정원 간부가 직접 배달했는데 다름 아닌 추명호 전 국장이었다고 합니다. 정식 개통을 거치지 않고 우병우 전 수석에게 비선 보고를 했다가 수사를 받고 있는 인물이죠. 돈 전달을 지시한 당시 국정원장들에게는 뇌물 공여와 국고 손실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원석 기자입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 정치 공작에 이어 박근혜 정부 시절엔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비선 보고 의혹까지 온갖 추문으로 수사 대상이 된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전략국장이 청와대 상납에도 등장했습니다. 이번 역할은 돈 전달책입니다. 5만 원권 현금 다발을 봉투에 담아 조윤선, 현기환 전 정무수석에게 청와대 인근에서 직접 건넨 것으로 검찰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파악된 현금 전달 기간은 이병기, 이병호 두 전직 국정원장의 재임 시절입니다. 2014년부터 지난해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지기 직전까지 돈을 건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추가적인 청와대 상납 대상이 더 있는지 또 추 전 국장 외에 다른 전달책이 있는지도 수사 중입니다. 일단 추 전 국장이 드러난 만큼 금품 전달을 지시한 인물로는 당시 국정원장들이 지목됐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국정원장들에게 뇌물 공여와 국고 손실 혐의 등 적용을 검토 중입니다. JTBC 정원석입니다. 예, 이 사건은 사실 그동안에 여러 가지 이른바 이제 적폐청산과 관련해서 뉴스들이 나왔지만 이번 건은 굉장히 폭발력이 큰 것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드러나는 인물들도 많을 것으로 보이고 아무튼 그 파장이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심수미 기자가 지금 옆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일단 문고리 3인방 가운데 정호성 씨는 제외하고 두 사람만 이른바 이제 상납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호성 씨는 왜 제외가 됐습니까? 네, 지금 보시면요, 이제 국정원은 2013년부터 2년간 안봉근 당시 제2부속 비서관에게 또 2015년부터 또다시 2년간은 이제 이재만 당시 총무비서관에게 매달 1억 원씩 건넸습니다. 예. 근데 시청자들께서도 기억을 하시겠습니다만 이제 2014년 말에 십상시 등 이른바 문고리 권력 논란이 일자 청와대는 2015년 초에 제2부속 비서관실을 폐지했습니다. 예. 이때 이 제2부속실이 원래 맡았던 대통령 최측근 보좌 업무가 대거 총무비서관실로 이관이 됐는데요. 그러니까 예. 이름이 다르지만 사실상 같은 업무를 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예. 그 설명을 들으니까 대략 잡히는 것 같습니다. 그 뭐냐면 사람이 아니라 위치, 역할에 의해서 돈이 건네졌다 이런 얘기잖아요. 네, 일단은 이제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에서 거의 매일같이 접촉을 하고 또 잡일을 도맡아 하는 그 비서관에게 당시 국정원장들이 대통령에게 내 얘기를 좀 잘 해달라라는 취지로 뇌물을 건넸을 가능성이 일단은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예. 주요 보직 인사를 이제 문고리 3인방이 좌우한다는 소문은 사실 정권 초부터 매우 파다하게 좀 퍼져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예. 검찰은 두 사람이 비단 국정원장뿐 아니라 다른 공무원들에게도 또 다른 뇌물을 받았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근데 앞에 이제 특검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비선 진료, 이건 그 국정농단 사건 특검 조사입니다. 여기에 비선 진료 등등의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게 대부분 총무비서관실이나 아니면 그 전에 제2부속 비서관실 여기서 이걸 관리했다는 것으로 그때 나오지 않았습니까? 혹시 그런 쪽에 돈이 쓰였을 가능성, 이건 어떻게 봅니까? 일단 지금까지 검찰이 파악한 것은 국정원장의 지시로 이현수 당시 기조실장이 직접 007 가방에 현금을 담아서 이재만 안봉근을 직접 만나서 전달을 했다. 여기까지입니다. 예. 아직 체포 직후 단계이기 때문에 이제 구체적인 내용 그리고 용처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조사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예. 다만 이제 앞서 최순실 씨 대납 의혹이 제기됐던 의상비 그리고 비선 진료 비용 등에 대해서 박 전 대통령은 모두 자신이 직접 현금을 윤전추 전 행정관 등에게 건넸다. 이건 다 내 돈이었다라는 주장을 폈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산 공개 내역을 좀 살펴봤는데요. 2013년 취임 이후에 꾸준하게 거의 비슷하게 이제 2, 3억씩 늘어납니다. 예. 그런데 박 전 대통령의 연봉이 2억 원에서 2억 5천만 원 사이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금의 이자 등을 좀 고려하더라도 거의 한 푼도 쓰지 않고 딱 연봉만큼 재산이 늘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비선 진료 등에 물론 청와대 예산을 썼을 수도 있지만 당시 의사 등의 이 청와대 출입 기록도 남아있지 않았던 상황에서 이 비용 출처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예. 뭐 합리적 의구심을 가질 수는 있다. 그러니까 그런 쪽에 돈이 들어갔을 가능성에 대해서. 돈 지시한 사람은 아까 지금 심수미 기자가 이현수 기조실장 국정원 당시 그 얘기를 했는데
추명호 국정원 국장 말고 이현수 기조실장도 또 등장을 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그 조윤선 현기환 두 정무수석에게 돈을 전달한 사람은 추명호 국장이고요. 예. 그 더 윗선인, 그러니까 이재만 안봉근에게 돈을 전달한 사람은 이현수 기조실장입니다. 예. 좀 아이러니한 게요. 사실 청와대 수석이 비서관보다 훨씬 높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이현수의 아랫사람인 추명호 국장이 전달을 또 소액을 했고 예. 이제 이재만 안봉근에게는 더 이현수 높은 기조실장 사람이. 그리고 예. 또 이 국정원 예산을 만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한 실권을 쥐고 있는 인물이거든요. 예. 이현수 기조실장이 예, 007 가방으로 전달을 한 겁니다. 예. 그것만 봐도 그 당시 권력 구조를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되겠군요. 자, 남재준 전 국정원장들이라든가 어떤 해명을 내놓고 있습니까? 예, 지금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원장 모두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예. 곧 소환돼서 조사를 받게 될 텐데요. 사실 이번 사건에서 가장 주목해야 될 인물이 방금 말씀드렸던 그 이현수 기조실장입니다. 예. 특수활동비의 경우 거의 연간 수천억 원에 달하는 돈을 영수증 증빙 없이 깜깜이로 집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역대 다른 정부에서도 이 국정원 기조실장에는 대통령 최측근을 임명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예. 이현수 기조실장은 박근혜 정부 내내 기조실장을 지냈단 말이죠. 검찰은 이제 이 씨 그리고 또 그 조윤선 현기환에게 돈을 전달한 추명호 전 국장 조사를 통해서 이들의 이 뇌물수수 범죄 혐의 사실을 좀 더 입증할 방침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심수미 기자였습니다. 예, 박근혜 정부 국정원의 댓글 수사 방해와 관련해서 검찰 조사를 받은 국정원 소속 변호사 43살 정모 씨가 어젯밤 강원도 춘천의 주차장에 세워진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정 씨는 지난 2013년 검찰의 대선 댓글 의혹 수사 당시에 국정원 간부와 파견 검사들이 수사를 대비해서 꾸린 이른바 현안 TF의 관련 실무에 참여한 바 있습니다. 경찰은 정 씨가 차 안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군 사이버사령부 증원을 직접 지시했다는 정황을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 아시는 것처럼 사이버사령부는 댓글 부대를 운영하는 곳입니다. 당시 기재부가 작은 정부 기조와 맞지 않다 이렇게 반대했는데도 청와대는 VIP께서 하문하셨다면서 증원을 밀어붙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전 대통령으로서는 매우 불리한 상황이 하나 더 나온 셈입니다. 김혜미 기자입니다. 2012년 2월 사이버사 군무원 증원과 관련해 청와대와 관계부처의 회의 결과를 보고한 문건입니다. 기재부는 군무원 증원에 대해 작은 정부 구현 정책이라는 개념을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실무 협조가 좀 더 일찍 이루어졌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쓰여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 직후부터 강조해온 작은 정부 취지와 맞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사실상 반대 의견을 낸 겁니다. 관계부처의 반대에도 청와대의 입장은 강경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인 김태효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은 VIP께서 오늘 사이버사 인력 증원에 대해 하문하시면서 군무원 정원 증편을 조속히 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힙니다. 관계부처의 반대를 무릅쓰고 밀어붙였다는 것은 대통령이 중심이 돼서 12월 대선에 조직적으로 개입하겠다는 것 이외에 달리 해석할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통상 11월에 신입 군무원을 뽑던 사이버사는 2012년 채용을 7월로 앞당기고 이전에 10배에 가까운 79명을 선발했습니다. JTBC 김혜미입니다. 파업중인 MBC 노조가 김장겸 사장의 보도국장과 보도본부장 시절에 보도 영상 지침이 존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세월호 참사나 촛불 집회 등 민감한 현안을 보도하면서 특정 영상을 배제하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국정원의 방송장악 의혹과 관련해서 MBC 간부들을 잇따라 소환 조사했습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2014년 5월 MBC 보도국 영상편집부장 권모 씨가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입니다. 새로운 규제가 생겼다며 실종자 학생이 찍은 휴대전화 영상은 사용 금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1주기 땐 슬픈 음악 사용을 금지하는 등 지침은 매우 구체적이었습니다. MBC 노조는 이를 근거로 불공정한 보도 영상 지침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세월호 학생들의 핸드폰 영상을 확보하고 있으면서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꼭 사용해야 할 경우도 특정한 한 개의 핸드폰 영상만을 반복적으로 사용합니다. 노조는 농민 백남기 씨 사망 사건과 촛불 집회 보도에서도 유사한 지침이 있었다며
당시 보도국장에 이어 보도본부장을 맡았던 김장겸 사장을 배우로 지목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국정원의 MBC 장악 의혹과 관련해 백종문 부사장과 이우용 전 라디오 본부장, 김우룡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을 잇따라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김미화 씨나 윤도현 씨 등 이른바 MBC 블랙리스트에 오른 연예인들이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게 된 배경에 국정원이 개입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김재철 전 사장을 조만간 정식 소환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어제 세상을 떠난 배우 김주혁 씨의 직접적인 사인이 머리 손상이라는 1차 부검 결과가 나왔습니다. 심장 이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조직 검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윤재영 기자입니다. 배우 김주혁 씨의 빈소가 마련된 장례식장에는 오늘 하루 동료 배우 등 지인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앞서 김 씨 시신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3시간에 걸쳐 부검이 이루어졌습니다. 부검인은 김 씨의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 심근경색이 아니라 머리 손상이라는 소견을 전달했습니다. 심장 이상이나 약물 부작용 등에 대한 가능성은 추가적인 조직 검사를 해야 알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김 씨의 SUV와 부딪힌 그랜저 운전자는 김 씨가 1차 추돌 직후 가슴을 핸들에 기댄 채 양손은 핸들을 감싸쥐고 매우 괴로워하는 표정을 보였다고 진술했습니다. 무척 건강한 친구였고요. 아시다시피 알려진 대로 술은 거의 못 먹는, 제가 아는 선에서는 그런 일은 없었다고. 하지만 1차 추돌 직후 갑자기 인도로 돌진한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되면서 가속 원인에 대한 의혹은 커지고 있습니다. 김 씨의 발인은 다음 달 2일로 시신은 충남 서산의 가족 납골묘에 안치될 예정입니다. JTBC 윤재영입니다. 네, 하지만 교통사고가 일어난 원인은 여전히 미궁 속입니다. 사고 당시 주변 차량의 블랙박스나 CCTV를 봐도 의혹이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강희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고가 일어난 편도 7차선 도로입니다. 당시 2차로를 달리던 김주혁 씨의 SUV 차량이 3차로에 바짝 붙습니다. 나란히 달리던 그랜저 차량의 운전석 쪽에 부딪히는 순간 놀란 그랜저 차량 운전자는 브레이크를 밟습니다. 인근 CCTV에서도 당시 상황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랜저와 1차 추돌한 김 씨 차량이 갑자기 속도를 늦추고 2차선에서 4차선으로 변경합니다. 김 씨의 갑작스러운 차선 변경에 뒤따라오던 차량은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습니다. 하지만 4차로와 5차로 사이에서 잠시 정차한 김 씨는 그대로 그랜저 차량의 조수석을 추돌하더니 핸들을 들고 인도를 넘어 아파트 쪽으로 돌진합니다. 2차 추돌 후 80m 이상 도로와 인도를 돌진했지만 급발진 사고에서 흔히 발견되는 브레이크를 밟은 정황도 보이지 않습니다. 김 씨는 1차 추돌 이후 4차로에서 잠시 멈춘 후부터는 아파트 외벽에 부딪히기 직전까지 가속을 한 셈입니다. 결국 아파트 대리석 벽을 들이받은 김 씨 차량은 2m 아래로 전도됐고 김 씨는 두부 손상으로 인해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길이 막혀 서 있는데 내 밭에 보니까 까맣게 두 대가 주차한다 이렇게 막고 있더라고. 그래서 화는 순간적으로 차가 사고났다니까. 오르막에서 차가 그렇게 빨리 나갈 수가 없어. 경찰은 주변 차량들의 블랙박스를 추가 입수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JTBC 강희연입니다. 월 11만 원을 주고 지적장애인을 15년 동안 일을 시킨 공장주가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자신이 먹고 자게 해주고 돌봐주었다고 주장했지만 장애인의 몸은 성한 곳이 없었습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이가 대부분 빠져 몇 개 남아있지 않습니다. 오른팔은 팔꿈치 밑으로 잘라냈습니다. 지적장애가 있는 51살 A씨의 모습인데 최근에 사람들에게 돈을 구걸하기도 했습니다. A씨의 불행은 15년 전인 지난 1999년 이곳 경남 김해 한 공장에 오면서 시작됐습니다. 공장 한켠에 마련된 좁은 단칸방에서 숙식하며 하루 8시간 이상 일했지만 A씨가 공장주로부터 받은 돈은 월 11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짐이랑 열매 하나씩 이런 건 이러고 그런 거지. 2014년엔 물건을 납품하러 가다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A씨 앞으로 교통사고 보험금과 장애연금, 휴업급여 등 6,700만 원이 나왔는데 이 중 병원 치료비로 쓰인 2,700여만 원을 빼곤 A씨가 받은 돈은 없었습니다. 이후 후유증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했고
당뇨 합병증까지 겹치면서 지난해 12월 오른팔을 잃었습니다. 경찰은 15년간 임금 1억 1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공장주 57살 송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또 A씨가 이 공장에 오게 된 경위와 치료비를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 등을 송 씨가 가로챘는지 여부를 수사 중입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일본의 한 가정집안에서 훼손된 시신 9구가 발견되었습니다. 20대 여성 실종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이 발견하고 이 집에 살던 20대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박창규 기자입니다. 건물 주변으로 취재진이 몰려들었습니다. 연립주택 앞은 외부인 출입이 완전히 통제됐습니다. 경찰들이 바쁘게 집 안팎을 오갑니다. 이 집안에서 시신 9구가 훼손된 채 발견됐습니다. 일본 경찰은 살인 용의자로 이곳에 살던 27살 남성 A씨를 체포했습니다. 시신은 여성 8명, 남성 1명이었습니다. 훼손된 시신은 아이스박스 등에 나눠 보관돼 있었습니다. 경찰은 실종된 23살 여성을 찾기 위해 수사를 하다 여성과 연락하고 지냈던 용의자를 포착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내가 살해했고 증거인멸을 위해 훼손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실종된 여성에 대해선 처음 만난 날 살해했다고 말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시신 9구의 정확한 신원은 밝혀지지 않았고 용의자의 살해 동기나 수법도 현재까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JTBC 박창규입니다. 용인 일가족 살해 사건의 피해자 장남 김모 씨가 뉴질랜드에서 호화 저택을 임대하고 고급 승용차를 사며 장기간 체류를 준비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내에서 일정한 직업과 거처도 없이 가족들과 떠돌이 생활을 했던 김 씨가 어디에서 자금을 마련한 건지 경찰이 추적하고 있습니다. 서효정 기자입니다. 용인 일가족 살해 피해자 김모 씨는 지난 24일 뉴질랜드에 도착하자마자 오클랜드 신도시에 자리 잡은 2층짜리 주택을 임대했습니다. 집값만 10억이 넘는 신축 저택으로 매달 260만 원 안팎의 월세를 내야 합니다. 한국으로 말하면 일산 새로 막 짓는 단지에 있는 집이니까 일반 서민들이 사는 집은 아니죠. 한국 경찰에서 그를 피의자로 지목한 지난 26일 김 씨는 가전제품과 가구 등을 집에 새로 들여놨습니다. 검은색 벤츠 SUV 차량도 구입하는 등 뉴질랜드에서 장기 정착을 준비한 것으로 보입니다. 뉴질랜드에 있다가 한국에 갔다 왔는데 물건이 하나도 없어서 하나부터 10까지 다 사야 된다고 그래요. 김 씨는 한국에서 일정한 직업과 거처 없이 가족들과 모텔 등을 전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때문에 경찰은 계좌 추적 영장을 발부받아 김 씨가 부모에게서 얼마나 돈을 빼돌렸는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과거 절도죄로 현지 유치장에 구금돼 있는 김 씨는 내일 뉴질랜드 법정에 다시 출두할 예정입니다. JTBC 서효정입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집안의 증여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홍 후보자 딸이 증여받은 건물과 관련해서 리모델링비를 탈세하려 했던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습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홍종학 후보자 딸이 2015년 외할머니로부터 지분 25%를 물려받은 서울 충무로의 건물입니다. 올봄 진행된 리모델링에 총 3억 원이 들었는데 지분대로라면 중학교 1학년인 홍 후보자의 딸도 약 7,500만 원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국회에 제출한 기록에는 증여세를 내기 위해 어머니, 즉 홍 후보자 부인에게 빌린 2억 2천만 원만 나옵니다. 홍 후보자 딸이 리모델링을 위해 추가로 돈을 마련한 기록이 없는 겁니다. 이 때문에 야당은 증여나 채무관계를 누락해 탈루를 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홍 후보자 측은 홍 후보자의 딸과 부인, 그리고 지분을 함께 증여받은 처형까지가 모두 공동사업자로 일단 리모델링을 한 뒤에 연말에 비용을 정산할 예정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홍 후보자가 2007년도에 냈던 대담집의 내용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노무현 정부를 부패하고 실패한 정부로 평가하고 실패의 공범들이라며 당시 여권 인사들을 비판한 내용입니다. 대학 교수였던 홍 후보자는 당시에 문국현 대선 후보 캠프에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JTBC 송지혜입니다. 자유한국당 혁신위원회가 친박근혜계를 향해서 역사의 죄인이라면서 각을 세웠습니다.
개파 핵심인 서청원 최경환 의원의 제명을 막으려는 집단 행동 조짐을 보이자 경고음을 내는 것입니다. 윤영탁 기자입니다. 유석춘 혁신위원장은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열고 서청원, 최경환 의원을 맹비난했습니다. 탐욕과 거짓의 술수로 당을 분열시키는 모습은 반혁신적 정치 몰입의 전형이다. 당 윤리위원회의 결정으로 제명 위기에 처한 두 의원은 최근 자구책에 돌입했습니다. 서 의원은 성완종 게이트 때 홍준표 대표의 핵심 증인 회유 청탁서를 주장하며 홍준표 체제에 저항을 시작했고, 최 의원도 대구 경북 의원들과 접촉하며 새 결집에 나서고 있는 겁니다. 혁신위의 기자회견은 이런 움직임을 저지하고 홍준표 대표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한 의도로 풀이됩니다. 실제로 류 위원장은 두 의원에게 동조하는 친박계 의원들을 향해서도 역사적 죄인이라면서 당직에서 배제하는 등 강력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조치에 앞서 다음 달 3일로 예정된 당 최고위에서 박 전 대통령과 함께 이들 두 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확정되지 않으면 혁신위원들이 단체로 사퇴할 수도 있다고 최고위도 압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초선과 재선 의원들은 내일 각각 회동을 열고 친박계 청산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계획입니다. JTBC 윤영탁입니다. 북한에 납포됐다가 돌아온 어선 홍진호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회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왜 몰랐느냐 하는 것이죠. 오늘 통일부와 해수부 장관이 이 때문에 사과했습니다. 국방부는 보고가 누락된 과정에 대해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유선혜 기자입니다. 야당은 우리 어선이 북한에 납포된 사실을 몰랐던 군의 정보력을 비판했습니다. 6일이 지나도 모르고 있다가 북한에서 친절하게 어디로 와서 데려가라고. 사실 어선 실종은 해경 소관입니다. 해경은 지난 21일 홍진호가 사라졌다는 신고를 받고 수색 작업을 했고 22일엔 청와대와 총리실, 국정원, 해수부의 해군에도 관련 사실을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통보를 받은 해군 일함대 사령부와 해군 작전사령부는 국방부엔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청와대와 나머지 부처에서도 수뇌부에까진 보고가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여당에서도 사후 대처에 대해 쓴소리가 나왔습니다. 초기 대응이 미흡했을 뿐만 아니라 무려 6회 동안 6일 동안에 홍진호의 행방을 몰랐고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북한 보도를 통해 납포 사실을 안 데 대해 유감을 표시했고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도 국민께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일함대 등의 검열단을 보내 보고 누락 이유를 조사하도록 지시했습니다. JTBC 유선입니다. 유네스코가 결국 위안부 관련 기록물의 세계 기록 유산 등재를 보류했습니다. 일본의 집요한 로비에 굴복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서령 특파원입니다. 유네스코는 위안부 관련 기록물에 대해 대화를 위해 등재 보류를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8일 집행위원회를 통과한 결의문 중 당사자 간 대화의 원칙을 준수한다는 내용이 그대로 반영됐습니다. 일본의 집요한 로비 끝에 추가된 것으로 보류 결정에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2015년 난징 대학살 관련 자료가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된 뒤 일본은 2번의 실패는 없다며 위안부 기록의 등재를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분담금을 내지 않는 것은 물론 유네스코 탈퇴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ユネスコにおける今回の決定はそうした決議の趣旨を踏まえて適切な対応がされたもので。 등재를 추진해온 국제연대위원회 측은 유네스코가 특정 국가나 정치 세력에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당사자 간의 대화 조항은 피해자의 기록물이 등재되는데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2019년에 위안부 기록물 등재에 대한 심사가 다시 있습니다. 일본 측의 성의 있는 대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등재 가능성이 희박해졌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도쿄에서 JTBC 윤서령입니다. 네, 이번 달부터 난임 시술에도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비급여 항목이던 시술 수가도 정하고 비용 부담도 낮추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환자들 얘기는 좀 다릅니다. 오히려 부담이 늘었다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윤정식 기자입니다. 31살 A씨는 최근 9번째 난자 이식 시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비해 시술비 부담이 훨씬 커졌습니다. 실제 이날 A씨는 160만 3,340원을 냈습니다.
7월에 똑같은 시술을 받고 낸 136만 원보다 24만 원이나 늘어난 겁니다. 복지부가 난임 시술을 건강보험 적용 대상으로 포함하며 수가를 대폭 올려줬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건보 적용도 4번까지만으로 제한했습니다. 난임 시술은 배란 유도부터 착상까지 7단계를 거치는데 초기 난자 채취 때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4번 이상 시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부담이 늘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1년에 1,000만 원 가까이 썼거든요. 시술비로만. 금액은 금액대로 오르고. 저희 30대 부부인데 아이 없이 포기하고 그냥 살아야 되지 싶기도 해요. 문제는 또 있습니다. 난소저하증 환자 B씨는 최근 2번의 시술 모두 난자 채취에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 전 6만 6천 원이었던 비용이 이번엔 건강보험 적용을 받고도 49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동안에는 채취와 처리를 구분해 비용을 청구했지만 보험 대상이 되며 하나의 과정으로 묶였기 때문입니다. 결국 병원들은 하지도 않은 시술로 돈을 받는 셈입니다. 복지부는 수가 코드 세분화 등에 대해 수정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 윤정식입니다. 1급 발암물질인 성면을 해체할 때에는 주민들이 대비할 수 있도록 건물 바깥에 경고 표지판을 세워둬야 합니다. 그런데 지난 주말 부산의 일본 영사관에서 이를 무시한 채 대규모 작업을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주민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인부들이 실내에 있던 자루들을 트럭에 옮겨 싣습니다. 일본 영사공관 4동에서 이틀에 걸쳐 철거한 성면 폐기물로 모두 6톤에 이릅니다. 10여 미터 떨어진 곳에 주택이 밀집해 있지만 작업을 알리는 외부 입간판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방진복 입으신 분들이 왔다 갔다 하시길래 그제서 성면 철거하는 공사다라는 걸 안내를 받았기 때문에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주민들은 작업장 관리에 문제가 많다고 주장합니다. 출입문 쪽에 바람이 펄럭이니까 그 밀폐한 비닐이 같이 밖으로 막 이렇게 펄럭이는 걸 육안으로 확인했고요. 업체 측은 외교 공간 특성상 통제가 심해 간판은 공간 안쪽 마당에 세웠고 작업 기간 성면 비산 측정 값은 기준치 이내였다고 밝혔습니다. 독립된 공간이니까 영상관 쪽에 있는 관계자분이 그 시킨 대로 저희들은 문 딱 잠그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거든요. 관할구청은 처벌 규정이 없다며 손을 놓고 있습니다. 성면 해체 자체는 노동청에서 하는 거고 저희가 가야 될 의무는 없거든요. 수영구청은 취재가 시작되자 뒤늦게 부산노동청과 함께 현장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네, 수입 쇠고기가 우리 식탁을 무섭게 잠식하고 있습니다. 국내산 쇠고기 자급률이 곧 40% 아래로 떨어질 거란 관측도 나왔습니다. 한우 소비를 되살리려는 축산 산지와 유통 현장에 전다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3년 전 기농에 한우 농장을 운영하는 신명섭 씨는 요새 걱정이 많습니다. 한우 대신 수입산 쇠고기를 선택하는 소비자가 눈에 띄게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입육이 많이 유통이 되고 있고 그리고 또 일부 소비자분들에게는 또 한우의 또 그 본연의 그 진정성 있는 그런 그 맛들을 좀 많이 모르시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기도 하고. 한우 가격은 지난해보다 12%나 떨어졌지만 사료비와 인건비로 인해 여전히 수입 쇠고기보다 비쌉니다. 이에 유통업계와 축산업계는 가격이 높더라도 꼭 한우를 찾을 수밖에 없는 가치를 만들기 위해 힘을 쏟고 있습니다. 한 대형마트는 드라이에이징 등 숙성센터를 운영해 수입고기와는 차별화된 한우 상품을 개발했습니다. 요즘 소비자들의 취향을 반영해 두툼한 스테이크용 한우 상품도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고급화 전략으로 좋은 제품들이 많이 나오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선택의 폭도 넓어지고 좋은 것 같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사료비 해외 수출 지원 같은 한우의 명성을 되살릴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JTBC 전다빈입니다. 네, 길이 막힐 때면 자동차가 하늘이나 땅 밑으로 달릴 수 있으면 좋겠다 상상하게 되죠. 테슬라 대표 앨런 머스크가 이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줄 지하 고속터널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아직은 시작 단계지만 1시간도 넘게 막히는 구간을 5분 만에 주파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부소현 특파원입니다. 머스크가 소셜미디어에 올린 터널 프로젝트 사진입니다. 로스앤젤레스 남쪽 호손에 있는 자신의 우주사업 허브인 스페이스 X 본부 땅 밑에 뚫은 터널입니다. 길이는 150m 정도입니다. 머스크는 1단계인 3.2km 지하 고속터널을 완성시켜 웨스트우드에서 LA 국제공항까지 5분 안에 주파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상습 정체 구간으로 출퇴근 때는 1시간 이상 소요되는 곳입니다. 머스크는 미국 대도시의 교통체증은 영원을 파괴할 정도라며 지난해 12월 지하터널 이동 구상을 처음 밝혔습니다. 이후 4월 프로젝트 동영상에 이어 실제 건설 중인 터널의 모습을 공개한 겁니다. 1단계 터널은 빠르면 내년 1월 완공될 예정입니다. 스케이트 날 형태의 판이 차를 고속으로 수송하는 형식입니다. 전기로 움직이는데 속도는 시속 200km가 넘습니다. 하지만 프로젝트가 완료되더라도 현실화까지 거쳐야 할 관문은 많습니다. 시 정부 인허가와 안전성 입증이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전망입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부소연입니다. 네, 지난밤 강원도 평창에는 때이른 눈 세상이 펼쳐졌습니다. 어제 오늘 연이어 영하권에 들면서 올해 첫 스키장 제설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추위는 한풀 꺾였다가 주말에 다시 돌아온다는 예보입니다. 유한울 기자입니다. 칠흑 같은 어둠 사이로 새하얀 눈이 흩뿌립니다. 한껏 다가가 봐도 저 멀리 움직이는 사람 형태가 흐릿하게 보일 정도입니다. 때이른 눈 세상이 펼쳐진 이곳은 강원 평창군 대관령에 위치한 융평 스키장입니다. 어제 영하권의 날씨에 이어 오늘도 영하 5.3도까지 떨어지자 스키장 측이 올해 첫 제설 작업에 나섰습니다. 제설기 84대를 동원해 7시간 가까이 인공 눈을 뿌리는 대규모 작업이었습니다. 몇 차례 더 제설 작업을 해서 눈이 충분히 쌓이면 다음 달 중순쯤 공식 개장할 예정입니다. 슬로프 중 일부는 내년 2월 열리는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 장소로도 사용됩니다. 모든 제설기를 총동원해서 올림픽을 기다리는 모든 분들에게 빠른 겨울 시즌을 제공해드리기 위해서 제설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를 비롯해 전국 곳곳에 올 들어 첫 서리와 얼음을 불러온 이번 추위는 오늘 낮부터 누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내일은 아침 기온도 평년 수준으로 되돌아올 전망입니다. 하지만 토요일 서울 아침 최저 기온이 2도까지 떨어지는 등 주말에 다시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JTBC 유한울입니다. 네, 평창 동계올림픽이 이제 100일하고 꼭 하루 남았습니다. 올림픽을 밝힐 성화가 내일 오전에 김연아 선수 손에 들려서 우리나라에 들어옵니다. 조금 전 그리스 현지에서는 성화 인수식이 성대하게 열렸습니다. 아테네에서 온누리 기자입니다. 근대 올림픽의 발상지 아테네 파나티나이코 경기장에 태극기가 들어옵니다. 고대 그리스의 사제 복장을 한 여성들이 성대한 공연으로 성화를 환영합니다. 이희범 평창올림픽 조직위원장은 그리스 올림픽위원회로부터 성화를 전달받았습니다. 서울올림픽 이후 30년 만에 내년 평창에서 타오를 올림픽 성화가 우리 손에 들어온 겁니다. 성화 불꽃은 꺼지지 않는 안전램프에 담겨 전용기를 타고 국내로 이동합니다. 두 번의 동계올림픽에서 한국 피겨의 역사를 새로 쓴 김연아가 성화봉을 들고 비행기를 내릴 예정입니다. 성화 인수단에 함께 하게 돼서 정말 기쁘고요. 대한민국에 이제 성화가 도착하면 좀 더 성화 방송을 통해서 올림픽 열기가 더 뜨거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성화는 내일 오전 한국에 도착해 101일 동안 전국 17개 시도 곳곳을 돌게 됩니다. 그리스 아테네에서 JTBC 온누리입니다. 네, 최근 경기도에 대형 쇼핑몰이 계속 들어서고 있습니다. 역시나 그 주변 교통이 매우 혼잡하겠지요. 애초에 교통량을 잘못 예측한 것도 있습니다. 그 고단한 쇼핑길을 밀착 카메라에 담아왔습니다. 구혜진 기자입니다. 고향 이케아를 방문한 차량들이 건물을 빙 둘렀습니다. 개장 2주째지만 열기는 식지 않았습니다. 들어가는데 차가 너무 많이 밀려요. 그래서 보통 한 30분 이상씩 기다려서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많이 불편하죠.
주차장 입구 앞 도로는 3개 차로인데 이 중 2개 차로가 이케아 주차장 진입로로 쓰입니다. 고가 아래 유턴 차량들과 다른 방향 차량이 모두 주차장 입구 쪽으로 모이는 탓에 모범 운전자 수십 명이 투입됐습니다. 우리가 안 하면 이거 완전 마비되는 거지 뭐. 또 우리가 안 하면은 여기는 완전 사고도 많고 그러면 오줌충들어 지금 2주. 이케아 측에선 대중교통 이용을 권고하지만 인근의 대중교통은 버스 노선 3개뿐입니다. 상품이 대부분 무겁고 배송은 유료라 자차 이용을 포기하기 어렵습니다. 임시 주차장을 마련했지만 2km가 떨어져 있습니다. 이케아에서 마련한 임시 주차장입니다. 이케아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차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도보로는 20분, 버스로는 10분이 걸리는 거리입니다. 임시 주차장이 보여서 우선 찾고 찾아왔는데 이게 좀 거리가 생각보다 멀더라고요. 그래서 버스를 타고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고양시에 최근에 들어선 대형 쇼핑몰은 이곳뿐이 아닙니다. 고양 스타필드와 하나로마트 등이 5km 거리 안에 모두 들어서면서 지난 몇 달간 이 일대는 극심한 혼잡을 겪었습니다. 차가 많이 밀릴 때는 집에 들어가는데도 막 1시간씩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지난 주말 평소보다 손님이 적었지만 주차장 진입에는 1시간 정도가 걸립니다. 주차장 입구로 바로 끼어드는 얌체 운전자의 경적 소리가 시끄럽고 금세 이를 따라 하는 다른 차는 주차 요원이 제지해도 버팁니다. 인근 이면도로는 불법 주차로 몸살입니다. 3차로 양옆에 모두 불법 주차가 되어 있어 중앙선을 넘은 차들이 아슬아슬하게 마주치는 장면이 반복됩니다. 이곳은 주정차 금지 구역이라는 현수막이 붙어 있는데요. 하지만 현수막이 무색하게 바로 옆에 불법 주차한 차량이 있습니다. 이런 불법 주차 행렬은요, 스타필드 주차장까지 이어집니다. 단속 차량이 나타났지만 예고장만 붙입니다. 항의가 많아섭니다. 기분 나빠요. 지금 주차장에 들어가려면 1시간을 넘게 기다려야 돼서 잠깐 세웠거든요. 쇼핑했던 기분이 이거 하나로 그냥 안 좋아요. 교통 영향 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주차 수요를 잘못 예측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애초 주말에 스타필드에 주차하려는 차량을 최대 5,300여 대로 추산했지만 임시 주차장을 포함해 7천여 면의 주차 공간을 운영하고 있어도 만차의 줄이 늘어섭니다. 주변 개발이 계속되고 있어 앞으로가 더 문제입니다. 차량 1,100여 대를 세울 수 있는 임시 주차장입니다. 주말이면 완전히 가득 차게 되는데요. 하지만 2달 뒤부턴 이곳 주차장 부지에 오피스텔 건설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마저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교통체증을 고스란히 겪고 있는 주민들은 불만이 큽니다. 그 자리가 없어지고 그 자리에 지금 1,555세대가 올라오면은 더 큰 문제가 발생되는 거죠. 고양시와 스타필드는 주차 수요를 모니터링한 뒤 대체 임시 주차장 부지를 물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개장 전부터 교통 대란이 예상됐지만 이 불편을 최소화해야 할 기업과 지자체는 뒷짐을 지고 있고 이용객들과 시민들의 불편만 가중되고 있습니다. 밀착 카메라 구혜진입니다. 집안 구석구석 쌓인 먼지들을 주말까지 그냥 둘 순 없죠. 지금 바로 다이슨 V8 디지털 모터가 탑재된 무선 진공 청소기를 써보세요. 강력한 흡입력으로 아주 깊숙한 곳의 먼지까지 빨아들입니다. 최대 40분 동안 편안하게 청소하세요.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세월호 뉴스를 아직도 하느냐는 질문을 들었다. 그것이 제가 현장에 있는 이유다. 목포 신항을 지키고 있는 젊은 기자는 어제 뉴스룸이 끝난 후 방송된 소셜 라이브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 기자에게 왜 우리가 거기에 남아 있어야 하는지를 설명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7개월의 시간은 그 기자 자신에게 그가 왜 거기에 있어야 하는지를 가르쳐준 것 같습니다. 10월의 마지막 날 갑작스레 내려앉은 기온은
겨울이 머지않았음을 예고하는 중입니다. 예정대로였다면 세월호의 선체 수색은 오늘부로 마무리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돌아오지 못한 5명이 있기에 모두는 기다림의 시간을 조금 더 이어가기로 한 것이죠. 이제 딱 1명 남은 JTBC 취재진 역시 7달째 그 자리에서 함께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돌아보면 너무도 긴 시간이었습니다. 배에 쓰여있던 세월이라는 글씨조차 알아보기 힘들 만큼 시간은 낡고 사갔으며 함께 기다리던 사람들의 마음마저 조금씩 낡고 사가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서로를 책망할 수 있을까? 아주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때로는 목포 신앙을 연결하기가 좀 머뭇거려질 때도 있습니다. 세상은 바삐 돌아가고 뉴스는 다른 곳에서도 얼마든지 넘쳐나고 있으며 마치 무인도와 같다는 그곳에서의 소식들은 오히려 사람들을 지치게 하는 것이 아닐까. 그러나 그렇게 낡고 삭은 저의 마음에 현장의 젊은 기자는 뉴스의 새로운 정의를 가르쳐줍니다. 세월호 뉴스를 아직도 하고 있냐는 질문을 들었다. 그것이 제가 현장에 있는 이유이다. 혼자 남아있다는 것이 자랑도 아니요. 그저 그것이 당위여서 그렇다는 신참 기자의 말에 동의합니다.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그동안 국정농단 수사에서 비껴가 있던 이재만, 안봉근 전 비서관들, 그러니까 이른바 문고리 3인방 중에 2사람이죠. 이들의 꼬리가 예상치 않은 곳에서 잡혔습니다. 이른바 이들 문고리 비서관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기간 내내 5만 원권 현금 뭉치로 1억 원씩 매달 꼬박꼬박 국정원으로부터 상납을 받아온 사실. 그 돈의 용처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문제는 앞서 저희들 단독 보도와 함께 집중 보도해드린 바 있습니다. 이들뿐만이 아니라 조윤선, 현기환 당시 정무수석들도 매달 돈을 받았다고 하죠. 역시 말씀드린 대로 이 돈 역시 용처에 따라서는 파급력이 매우 큰 간단치 않은 사건입니다. 오늘 이 문제는 국회 법사위 국감에서도 중요한 쟁점으로 다루어졌습니다. 법사위원인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를 화상으로 잠깐 연결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청와대 인사들에게 매달 꼬박꼬박 현금으로 전달됐다. 이것이 이제 지금까지 검찰발로 나온 팩트입니다. 국감에서 새로 더 나온 그런 얘기는 없습니까? 예, 주로 이 사용처에 대한 질문이 많았고요. 이 액수 자체가 외교부가 1년에 쓰는 특수활동비가 9억 정도 됩니다. 예. 그러니까 한 부처를 갖다가 넘는 그런 액수가 단 3사람에게 넘겨졌다는 것 자체가 사용처에 대한 의혹을 더 증폭시키고 있고요. 불법 선거자금 등 지원으로 나간 게 아닌가 하는 문제 제기도 있었고,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냐, 박근혜 대통령이 알고 있었냐, 이런 것들이 많이 따져졌습니다. 예. 아까 제가 이제 심수미 기자하고 얘기할 때는 뭐 이건 저희들이 일부에서 보도해드렸습니다만은 2사람이 같은 직책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은 처음에 받은 사람은 제2부속 부속실 비서관이었고, 그 다음에 받은 사람은 총무비서관이었단 말이죠. 근데 말씀드린 대로 제2부속실은 사실은 십상시 사건이 있을 때 이제 폐지가 됐기 때문에 결국은 같은 임무를 한 사람들에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돈이 올라갔다는 얘기란 말이죠. 그래서 그 돈이 어디에 쓰였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혹시 뭐 예를 들면 뭐 비선진료라든가 이런 것에 쓰인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들도 나왔는데 그런 얘기들은 오늘 국감에서 나온 바가 없습니까? 예, 국감에서 직접 나온 바는 없는데요. 제2부속실이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배우자가 없기 때문에 주로 제2부속실이 최순실 뒷바라지를 많이 했다는 그동안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최순실이 대통령을 위해서 한 활동과 연관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검찰이 수사하고 있으니까 박상기 법무장관한테 관련 질문이 쏟아졌을 텐데 법무장관은 뭐라고 얘기를 하던가요? 네.
일단은 법무부 장관은 이 돈이 지금 뇌물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나오는 단서에 따라서는 적용 범죄가 확대될 수 있다는 그런 취지로 답변을 했고요. 예. 의원들은 주로 이것이 이제 돈이 쓰여진 거는 만들어진 거는 이제 뇌물이지만은 그 돈을 받아서 어디에 썼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수사가 이제 시작됐기 때문에 더 진척이 이루어져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자유한국당 등 보수 야당들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상납이 관행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근거로 이런 주장을 하는 걸까요? 네, 뭐 구체적 근거 제시는 없었고요. 예.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국회 정보위원장을 지낸 권영세 의원 같은 경우에도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국정원을 다루는 국회 그 위원회에 있었던 분이 한 얘기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도 국정원에서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았는가 하는 추측이 있을 뿐이고 예. 구체적인 근거가 아직 제시된 바는 없습니다. 근데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이른바 이제 전임 정부에서도 했었다는 관행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명박 정부 시절뿐만이 아니라 그 전까지도 포함해서 주장을 하는 것이겠죠? 그렇습니다. 뭐 김대중 정부 시절부터 다 있어 왔다. 그렇게 얘기를 갖다가 하고 있는데 뭐 구체적 근거로 지금 제시된 건 없습니다. 예. 그 정부 전체 특수활동비가 8,800억 정도 되고 그중에 국정원이 4,800억, 그러니까 절반 정도를 쓰고 있습니다. 절반이 넘죠. 이 특수활동비 용처 계속 논란이 되어 왔기 때문에 혹시 이번 기회에 특수활동비 문제를 법적으로 손볼 계기가 될 수는 있을까요? 지금 전체 그 특수활동비 9천억에 가까운 특수활동비 중에서 국정원, 그다음에 그 경찰, 사이버, 그다음에 군, 국방부 이런 데서 쓰는 세 곳에서 쓰는 게 90%입니다. 예. 이 세 곳이 지금 다 일탈된 여러 가지 댓글 활동이라거나 사이버 조작 활동을 한 걸로 드러나고 있고요. 그래서 이 특수활동비를 갖다가 또 공개하라는 대법원 판결도 2004년도에 있었습니다. 예. 국회 특수활동비를 공개하라는 요청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2004년도에 공개 명령을 내린 바 있었지만 아직까지 실행되고 있지 않고요. 그래서 예. 영국이나 일본의 국회처럼 특수활동비를 갖다가 그 용도에 따라서 순수 정보비냐 아니면은 식사로 쓰느냐 등에 따라서 공개 범위를 갖다가 정해가지고 적용하는 그런 것들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죠. 요즘 뭐 태블릿 PC와 관련해서는 국감에서 자유한국당이 거의 단골 소재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뉴스룸에서 기획으로 그런 주장들에 대해서 팩트체크를 하고 있는 그런 중인데 노회찬 의원도 국감 현장에서 이른바 그 팩트체크에 한 몫을 크게 하고 있다는 이런 얘기가 들리던데 오늘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아, 예. 뭐 오늘도 제가 그 알쓸 신잡 교양 강좌를 하고 왔습니다. 예. 뭔가면은 그 JTBC가 그 연설문 문제의 그 드레스된 연설문을 갖다가 열어봤다라고 한 게 이제 2016년 10월 16일 날 오후 5시 16분으로 되어 있는데 왜 그 포렌식 조사를 했더니 10월 18일일 겁니다. 08시 16분으로 나왔느냐? 예. 네. 10월 18일일 10월 겁니다. 18일이죠. 예. 예. 같은 날에 이제 시간이 9시간 차이가 왜 나느냐? 왜 9시간 먼저 열어본 것으로 기록되어 있느냐라고 해서 조작 아니냐? 예. 이런 이제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 그것이 영국 시간 그리니치 천문대 GMT 시간으로 하면은 08시 16분이 맞다라고 이제 확인이 된 바 있는데 예. 오늘 또 갑자기 그날이 10월 18일이 영국에서는 그 서머타임이 적용되고 있는 날인데 예. 그러면 09시로 나와야지 왜 08시로 나왔느냐 문제 제기가 있어서 제가 영국 서머타임과 GMT 시간은 다르다. 영국 서머타임 그 이른바 브리티시 서머타임 BST가 GMT 플러스 1시간이라는 그런 뭐 일종의 기초 상식까지 이제 얘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예. 뭐 이런 일들이 이번 국감에서 참 많았습니다. 심지어는 홍진호 선원들이 귀환할 때 납북됐다 귀환할 때 왜 다 마스크 썼느냐 그게 북한 요원들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까지 법사위에서 있었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 뭐 집단으로 마스크 쓰면 다 간첩인가 그런 얘기까지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월간조선에서 태블릿 PC 관련해 가지고 무려 22개의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문서의 절반 이상이 언론이나 검찰에서 심었다. 그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태블릿 PC를 입수한 뒤 JTBC와 검찰이 156개의 파일을 만들어냈다. 그 개수가 태블릿 전체의 절반이 넘는다라는 주장입니다. 오늘도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과 공동으로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사실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오대영 기자, 네. 156개라는 숫자는 맞습니까? 네, 월간조선 11월호는 검찰의 디지털 포렌식 보고서를 원문을 실었습니다. 그런데 156개의 파일이 생성 변경이 됐고 그 시점이 태블릿 입수 이후인 것이 확인됩니다. 태블릿에 모두 272개의 파일이 있는데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새롭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두고 월간조선은 JTBC는 모종의 작업을 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며 JTBC와 검찰이 156개를 만들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보도는 거짓입니다. 이들은 모두 시스템 파일들이기 때문입니다. 고의로 만들거나 심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월간조선이나 자유한국당은 마치 JTBC가 이제 파일을 만들어낸 것처럼 표현을 했는데 그게 시스템 파일이다라는 거죠.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로 이 파일들은 txt라는 확장자명으로 저장이 돼 있습니다. 이런 파일들입니다. 기기가 켜져 있을 때 생성되는 로그가 146개, 자동 생성 파일이 3개, 이 밖에도 와이파이 정보 파일, 중력 센서 설정 파일, 강제 셧다운 시 로그, 부팅 시 생성 로그, 업데이트 파일 등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들어보시죠. 사람이 동작과 무관하게 시스템이 자동적으로 생성되는 것이지 어떤 그 인위적인 조작을 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내부의 그 데이터의 크기도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태블릿이 켜져 있거나 와이파이에 연결이 되어 있거나 그러니까 아주 일반적인 상황에서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태블릿 PC를 껐다가 켜면 이런 파일들이 생성이 되는지 저희들이 실현해 봤습니다. 특히 txt 파일에 주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블릿 PC를 초기화를 하겠습니다. 네. 드랍박스의 내용 보면은 .txt가 이렇게 쭉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벤트 데이터가 있고 이벤트 로그가 있습니다. 여기에 15시부터 지속적으로 이렇게 생성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냥 다시 켜기만 했는데 자동으로 생기는 파일들이었군요. 네. 두 번째로 확인할 의혹은 JTBC가 입수를 한 뒤에 무더기로 앱을 삭제를 했다라는 네. 거죠. 한국경제신문의 10월 24일자 보도 내용입니다. 검찰이 분석한 앱은 총 107개다. 이 중 51개는 삭제된 상태로 검찰에 제출됐다. 그 말은 51개를 JTBC에서 삭제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검찰에 포렌식 보고서를 첨부했습니다. 보고서에 삭제라는 표현이 나오긴 합니다. 하지만 앱 삭제와는 무관합니다. 그래서 이 교수팀은 잘못 해석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JTBC가 앱을 대량으로 삭제하고 검찰에 태블릿을 제출했다라는 주장은 사실 대표적인 조작설의 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보고서를 엉뚱하게 해석했기 때문이라는 그렇습니다. 거죠. 포렌식 보고서가 말하는 삭제라는 건 앱 삭제를 뜻하는 게 아닙니다. 시스템이 다시 켜졌을 때 기존의 그 로그가 새로운 로그로 갱신된다는 뜻입니다. 네. 이 부분도 저희가 실현해 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여기 있네요. dmappmrg.db. 요거는 우리가 앱을
4시 5분에 구동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앱이 설치됐다 삭제되는 게 아니라 앱이 구동되었다. 네, 오늘도 이제 포렌식 실현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밝혀드렸는데 앞으로 이틀이 더 남아있죠. 그렇습니다. 주로 남아있는 내용 중에서는 사진 원본 파일과 그 캐시 파일의 저장 시간을 뒤섞어서 주장해서 그걸 호도해서 조작서를 퍼뜨리는 내용입니다. 네. 그리고 이번 팩트체크 시리즈가 진행된 뒤에 그 뒤에 나온 거짓 주장 저희가 짚었습니다. 그리고 가짜 뉴스가 어떤 경로로 유통되는지도 취재하고 있습니다. 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예, 비하인드 뉴스 정치부 박성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열어보죠. 예, 첫 번째 키워드는 칼춤을 초라합니다. 예, 갑자기 칼춤이 왜 나옵니까? 오늘 국회 과방위 국감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네이버의 모바일 뉴스의 메인 화면 배치 알고리즘에 대해서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따지면서 나온 얘기입니다. 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82번인데 저는 몇 번 노출됐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딱 한 번 노출됐거든요. 뭐 머리 풀고 칼춤이라도 쳐야 됩니까? 예, 대선 당시에 지난번에 자유한국당에서는 홍준표 당시 후보의 네이버의 모바일 뉴스 메인 화면 노출이 82번이라고 작다고 했는데 예. 당시 같은 대선 후보였던 심상정 의원은 왜 나는 한 번뿐이냐, 알고리즘이 대체 뭐냐라고 따진 겁니다. 정말 한 번밖에 안 나왔던 모양이죠? 예, 제가 예. 체크는 안 했는데 심상정 의원의 주장입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예, 그 알고리즘이 그래서 뭔지 제가 네이버 관계자한테 물어봤는데요.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심상정 의원의 말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머리 풀고 칼춤 추면 더 확률이 높습니다. 예. 네이버 관계자는 제휴한 언론사가 150개인데 하루에 2만 꼭지의 뉴스가 생산되고 그리고 각 뉴스에서 기사가 많은 비중에 따라 주요 뉴스에 배치된다고 합니다. 예. 최종적으로는 사람이 편집을 하게 되지만 그 전에 뉴스가 많이 생산될수록 그러니까 각 매체에서 많이 쏟아낼수록 메인 화면에 뜰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예. 실제 홍준표 당시 후보도 이슈가 많이 되면서 검색이 많이 됐는데요. 당시 기사를 보면 홍 후보 측에서도 내가 이슈가 많다라고 자랑을 했었고요. 그런데 관련 검색어를 보면 홍준표 사퇴, 돼지 땡땡땡 등 부정적인 단어들이 좀 많이 연관 검색이 됐었습니다. 예. 어쨌든 저렇게 검색이 많이 됐고 뉴스도 많이 나오면서 심상정 후보에 비해서는 많이 메인 화면에 나온 겁니다. 예, 뭐 무관심보다는 차라리 안 좋은 얘기 더 나와도 상관없다면서요, 정치인들은. 바로 저희가 이제 팝업한 밑에 민경욱 당시 의원이 예. 무풀보다 낫다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무풀보다 낫다. 했습니다. 악플이 무풀보다 낫다. 예. 간단한 말이 있었군요. 제가 괜히 아까 길게 얘기했네. 아무튼 예. 예. 어쨌든 성정적이고 부정적인 뉴스가 많을 경우 사실은 클릭수를 노리는 인터넷 기사도 많아지기 때문에 예. 메인 화면에 뜰 확률이 높은데 그렇다고 심상정 의원이 칼춤을 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어쨌든 네이버 뉴스가 비중이 크기 때문에 명확한 알고리즘의 공개는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음 키워드 보죠. 다음 키워드는 나 떨고 있니입니다. 예, 오랜만에 들어보는 얘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앞서 이제 계속 보도가 나왔었는데 예. 오늘 박 전 대통령 당시 문고리 3인방의 2명이었던 이재만, 안봉근 두 전 비서관이 체포가 됐습니다. 예. 지난해만 해도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 그리고 인사를 주무른다는 지적이 많았었는데 오늘 모습은 초췌했습니다. 예. 직접 보겠습니다. 국정원 특활비 상납 받았습니까?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아니요. 예, 예. 기자가 계속 묻자 손을 직접 기자의 손을 본인이 밀고 나가는 모습도 보였고요. 예. 오늘 안봉근 전 비서관이 이재만 전 비서관 뒤에 한 10분 뒤에 바로 다시 검찰에 체포가 돼서 나왔었는데 거의 알아듣지 못할 정도로 작은 목소리로 소감만 얘기하고 들어갔습니다. 예. 직접 볼까요? 보겠습니다.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볼륨을 상당히 높였습니다. 아, 그런 겁니까? 예. 예. 저는 금방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왜 모기 목소리만 하다고 했는데 볼륨을 높인 예. 거군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예, 두 사람은 성실히 수사에 임하겠다라고 똑같이 말하고 들어갔지만 예. 이미 여러 번 불성실해서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청문회 같은데 안 나왔었죠? 예,
청문회에 아예 나오지 않았고요. 예. 그래서 불출석으로 재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지난 9월에 재판을 받았었는데 당시에도 안봉근 전 비서관의 경우 재판장에서 조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예. 두 사람은 정호성 전 비서관과 함께 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 문고리 3인방으로 불렸었는데요. 오늘 재미있는 인터뷰가 하나 있었는데 탄핵 당시 박 전 대통령을 변호했던 최명성 변호사가 한 매체와 인터뷰를 했는데 예. 이 두 사람에게 좀 문고리 3인방이라고 불린 사람 중에 구속되지 않은 두 사람에게 박근혜 전 대통령을 위해서 증인으로 좀 재판에 예. 탄핵 재판에 나와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었는데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세상 인심이 무섭다 이랬는데요. 저렇게 꽁꽁 숨었었는데 결국 국정원 특수활동비 때문에 검찰에 체포됐습니다. 예. 사실 뭐 빗겨가 있었다고는 하지만 예. 두 사람도 좀 계속 불안하긴 했었겠죠. 예. 이런 여러 가지들이 일들이 숨어 있었기 때문에. 세 번째 키워드는요? 네, 세 번째 키워드는 홍준표 결전의 날입니다. 예. 이 날은 다음 달 3일인데요. 자유한국당의 최고위원회가 예정이 돼 있고요. 이 최고위원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제명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예. 친박계 내부에서 조직적인 반발 움직임이 있는데 오늘은 최경환, 서청원 두 친박 핵심 의원과 함께 홍준표 대표도 같이 물러나라 이런 얘기도 내부에서 나왔습니다. 대표가 물러나라고요? 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예. 두 사람한테 다 지금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 모양이던데. 특히 초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말씀들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고요. 예. 예. 아시다시피 서청원 의원과 이른바 녹취록 때문에 갈등을 겪고 있는데 분열이 있으니까 둘 다 나가라는 얘기가 있다고 당의 투톱 중에 한 명인 정우택 원내대표가 공개적으로 언론 인터뷰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예. 일종의 견제로 해석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홍 대표한테 예. 대표 자리에서 물러나라는 것이 아니라 당을 나가라는 얘기가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런 얘기가 있다고 지금 정우택 원내대표가 그런 얘기를 이제 전했습니다. 예. 글쎄요, 홍 대표는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는지는 안 나왔죠? 예, 그렇습니다. 홍준표 대표는 지난 28일 귀국할 때는 서청원 의원 친박을 향해서 비난의 수위를 높였지만 예. 그 뒤로는 조용하게 말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구태여 친박을 자극해서 결집시킬 필요가 없다로 이제 해석이 되는데요. 예. 내일 하루 자유한국당의 일정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보면 우선 점심 저녁이 다 바쁩니다. 아침에 의원총회가 있고 11시 반에 재선 의원 모임, 12시에 홍준표 대표와 최고위원회 오찬이 있고요. 2시에는 초선 모임, 7시에는 또 홍준표 대표가 초선 의원들과 만찬이 있습니다. 이게 다 홍 대표의 일정입니까? 두 번의 점심 저녁 약속이 있고요. 물론 의원총회는 아직 의원이 아니니까 안 되고요. 예. 재선 모임은 아무래도 친박계 중심으로 될 것 같고요. 초선 모임은 초선들만 참여를 합니다. 예. 홍준표 대표는 이제 내일 일정이고 모레와 그 다음에도 삼선 의원 또 계속 재선 의원과의 식사 약속이 있습니다. 예. 정치권에서는 뭘 도모하면 밥부터 먹는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뭐 그렇죠. 예. 지금 계파별로 식사 모임이 많은 걸로 봐서 세력 확장에 대한 서로 간의 그 힘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런 분열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의 한 수뇌부는 지난해 공천 파동을 겪고서 또 이러고 있다며 한탄했습니다. 예. 그나저나 뭐 정치인들은 밥도 비싼 데서만 드시던데 예. 바꿔서는 좀 많이 들 것 같습니다. 식당은 제가 언급을 안 했는데 비싼 식당들입니다. 그것도 다 알아봤습니까? 야당을 맡고 있는 그 의원 기자가 체크해서 보내줬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성태 기자였습니다. 네, 11월 첫날인 내일 아침 기온이 평년 수준으로 돌아오고 낮 최고 기온은 19도 정도로 오늘과 비슷합니다. 내일 밤부터 모레까지는 흐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